최 회장 댁의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 그 가장 높고 외진 곳에 자리한 다락방은 집의 다른 공간과 철저히 분리된 섬이었다. 공기 중에는 묵은 먼지와 눅눅한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유일한 창문인 지붕 및 작은 창으로는 희미한 달빛만이 비집고 들어와 바닥에 길고 옅은 흔적을 남겼다. 박은하 18 소녀는 그 달빛이 만들어낸 사각형 안에 소리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저녁 식사는 식어버린 밥 한 덩이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대리석 식탁 위에서 최고급 식기에 담겨 나왔을 저택의 저녁 식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저 생존을 위한 음식이었다. 은하는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음식을 씹었다. 아래층에서는 화려한 웃음소리와 함께 맑은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최 회장 내외와 그의 아들 민준이 나누는 단란한 대화일 것이다. 그 소리는 너무나 멀고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들의 세상과 은하의 세상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단단하고 두꺼운 벽이 존재했다. 은하는 10년 넘게 이 저택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그 벽을 넘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선택되어 이 집으로 왔다. 사모님 김영애 여사는 그녀에게 박은하라는 새 이름을 주며 말했다. 이제부터 넌 이 집의 일원이야. 말 잘 듣고 얌전히 지내면 부족할 것 없이 지내게 해줄게. 하지만 그 일원이라는 말은 주인의 그림자를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하인을 의미했다. 그녀는 이름 없는 유령처럼 존재하며 저택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데 필요한 아주 작은 부품일 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은하는 빈 그릇을 조용히 쟁반 위에 놓았다. 낡은 나무 계단을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내려가 주방 구석에 그릇을 두었다. 주방 아주머니는 그녀를 흘긋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정인지 무관심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다. 이 집에서 그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온 은하는 작은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과 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는 저마다의 삶과 이야기가 있겠지. 가족과 함께 웃고 친구와 떠들고 미래를 꿈꾸는 삶. 은하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에 시큰거렸다. 그때였다. 창밖에 세차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장대 같은 빗줄기가 정원의 나무잎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은하는 문득 창가 아래 커다란 관목 덤불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아주 작고 희미한 움직임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곳을 응시했다. 잠시 후 젖은 나무잎 사이로 작은 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듯한 아기 고양이였다. 녀석은 비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었고 어미를 찾는 듯한 가녀린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은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대로 두면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고양이를 데려온 것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김 여사는 불같이 화를 낼 것이다. 그녀는 동물을 특히 길거리의 더러운 것들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어쩌면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 몇 분간의 망설임. 창밖의 고양이는 이제 울음소리마저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은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공포와 연민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결국 연민이 이겼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보다 자신처럼 외롭고 약한 존재의 희미한 숨결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은하는 결심한 듯 몸을 돌렸다. 낡은 담요 한 조각을 챙겨들고 다시 한번 소리 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모두가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는 틈을 타 그녀는 유령처럼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차가운 비가 그녀의 얇은 옷을 순식간에 적셨다. 정원의 흙냄새와 비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관목 덤불로 달려가 덜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고양이는 너무 놀랐는지 저항할 힘도 없이 그녀의 품에 안겼다. 심장이 가늘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괜찮아, 괜찮아. 은하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위로를 속삭이며 서둘러 저택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아무도 그녀가 나갔다 온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자신의 다락방으로 돌아온 은하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낡은 수건으로 고양이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자신의 낡은 스웨터로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눕혔다. 그리고 오늘 밤 간식으로 나온 우유 한 잔. 그녀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던 그 우유를 작은 접시에 따라 고양이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다. 고양이는 잠시 킁킁거리더니 이내 혀를 내밀어 할짝거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은하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를 돌보는 행위는 그녀에게 이상한 위안과 함께 작은 목적의식을 주었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나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가장 흔하지만 언젠가 이 좁은 다락방을 벗어나 훨훨 날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였다. 밤이 깊어졌다. 빗소리는 잦아들고 아래층의 소음도 완전히 끊겼다. 저택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은하는 잠든 나비의 옆에 조용히 누웠다. 작은 생명체가 내뿜는 온기가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무언가를 매만졌다. 얇고 낡은 옷 아래 숨겨진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자 과거와의 유일한 연결고리,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닿았다. 그것은 오래되어 표면이 닳고 한쪽이 살짝 찌그러진 낡은 은색 로켓 펜던트였다.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누가 주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미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이것을 목에서 뺀 적이 없었다.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은하는 조심스럽게 로켓을 열었다. 안에는 사진 대신 아주 정교하고 기품 있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날개를 펼친 한 마리의 학이 구름 위를 날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초라한 다락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문양이었다. 그녀는 이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아주 어릴 적 기억나지 않는 엄마가 남겨준 유일한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다. 로켓을 쥔 채 은하는 생각에 잠겼다. 나는 누구일까? 나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나는 이곳에 있는 것일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단 한 번도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었다. 이 로켓은 그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단서였지만 동시에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이기도 했다. 은하는 로켓을 닫고 다시 옷 속으로 넣었다. 그리고 곁에 잠든 작은 나비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이제 편안한 듯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 작은 숨소리에 의지해 은하는 외로움과 의문으로 가득 찬 또 다른 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차가운 다락방 안 낡은 로켓의 비밀을 품은 소녀와 길 잃은 아기 고양이. 그렇게 위태롭고 작은 두 개의 세상이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아직은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한 밤이었다. 제2장 변화의 바람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은하의 다락방에는 작은 비밀과 온기가 더해졌을 뿐 거대한 저택의 시간은 이전과 똑같이 무심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주인의 눈을 피해 나비를 보살폈고 나비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주었다. 은하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일을 하고 남은 음식을 먹고 다시
어두운 다락방으로 돌아왔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은하는 2층 복도의 긴 창문을 닫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소리가 없었다. 그때 아래층 거실에서 평소보다 훨씬 큰 TV 소리가 들려왔다. 중요한 뉴스 속보가 정규 방송을 중단시킨 모양이었다. 국내 굴지의 기업 한영그룹의 한태준 회장이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의 격앙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은하는 무심코 걸레질을 멈췄다. 한영그룹이라면 최 회장이 늘 라이벌로 여기며 입에 담던 그곳이었다. 한 회장은 15년 전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잃었던 외동딸 부부가 남긴 유일한 혈육 자신의 친손녀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아이가 실종되었으며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하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째서인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거실이 내려다 보이는 계단 난간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TV 화면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의 한태준 회장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는 슬픔과 결의에 찬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내 남은 생의 유일한 소원은 내 딸이 남긴 아이, 내 손녀를 찾는 것이요. 아이는 분명 살아있을 것이요. 아이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아이의 어머니 내 딸이 직접 목에 걸어준 은색 로켓 펜던트입니다. 순간 화면에 로켓의 문양을 복원한 그래픽 이미지가 크게 클로즈업 되었다. 날개를 펼친 아기 구름 위를 나는 모습. 쨍그랑 은하의 손에서 물통이 떨어졌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복도 바닥을 굴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녀의 온 신경은 TV 화면 속의 저 문양, 자신의 목에 걸린 로켓과 똑같은 문양에 못 박혀 있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듯했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솟구쳐 목구멍을 틀어막는 것 같았다. 무슨 소란이야. 서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만식 회장이었다. 그는 잔뜩 굳은 얼굴로 서재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뒤로 안에 김영애 여사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그들은 TV 화면과 은하를 번갈아 보더니 사색이 되었다.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썩 치우지 못. 김 여사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공포가 서려 있었다. 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은하를 쏘아보았다. 그 차가운 눈빛은 마치 칼날 같아서 은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손이 덜덜 떨려 걸레를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다. 최 회장 부부는 서재로 다시 들어갔고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하지만 문틈으로 그들의 낮고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은하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여보, 어떡해요? 한태준 그 늙은 여우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5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김 여사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정에 아직 아무도 몰라. 저 애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우리뿐이야. 최 회장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그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 하지만 저 로켓. 저 애가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 누군가 보게 된다면 우린 끝이에요. 그러니까 처리해야지. 더 이상 이 집에 둬선 안 돼. 영원히.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야 해. 처리해야지. 영원히.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은하의 심장에 밝혔다. 피가 전부 빠져나가 손끝 발끝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물건처럼 처리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확인한 것은 처음이었다. 은하는 어떻게 다락방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 앞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옷 속에 감춰져 있던 로켓을 꺼냈다. TV에서 본 문양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늘 초점 없이 공허하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박은하, 이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었. 그럼 나는 누구지? 한영그룹 회장의 손녀. 말도 안 돼.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최 회장 부부의 대화는 너무나 생생했.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들은 나를 없애려 할 것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하지만 그 공포의 파도 아래 아주 작지만 뜨거운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희망이었다.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삶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나에게도, 진짜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공포와 희망이 뒤엉켜 그녀의 안을 헤집었다. 숨이 가빴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철이 될 것이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갓 태어난 새처럼 무력했다. 다음 날 은하는 김 여사의 호출을 받았다. 늘 차갑고 경멸적이던 김 여사는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은하야, 그동안 이 집에서 고생이 많았지. 김 여사는 은하의 어깨를 친근하게 감쌌다. 은하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우리가 널 위해 좋은 곳을 알아봤단다. 공기 좋은 시골에 있는 농장인데 거기서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친구들도 사귀면 좋을 것 같아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어제 엿들은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 그들이 말하는 농장은 세상과의 모든 연결이 끊어지는 감옥이나 다름없을 터였다. 며칠 안에 짐 싸서 떠날 준비하렴. 널 위한 일이니까. 알았지. 김 여사는 자비로운 안주인처럼 연기하며 방을 나갔다. 그녀의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며칠 안,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었다. 이제 모든 문이 닫혔다. 순순히 따라가서 영원히 잊히거나 아니면. 은하는 다락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잠든 나비를 쓰다듬었다. 이 작은 생명체도 길 위에서 죽을 뻔했다. 지금 자신처럼. 그녀는 손에 쥔 로켓을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그 고통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 이건 그냥 쇳조각이 아니었다. 이건 나의 뿌리이자 나의 목숨을 증명할 유일한 열쇠였다. 지금까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숨죽여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살기 위해, 진짜 나를 찾기 위해,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움직여야만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다. 두렵고 막막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순히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먼지 속에 갇혀있던 꽃이 마침내 아주 작은 봉오리를 터뜨리려는 순간이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봉오리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제3장 예상치 못한 빛 탈출. 그 단어가 은하의 머릿속을 밤낮으로 맴돌았다. 하지만 탈출은 막연한 희망일 뿐 현실의 벽은 높고 단단했다. 이 거대한 저택은 아름다운 감옥이었다. 높은 담장 곳곳에 설치된 CCTV 24시간 상주하는 경비원들. 돈도 아는 사람도 갈 곳도 없는 그녀에게 바깥 세상은 다락방보다 더 위험하고 차가운 곳일지도 몰랐다. 김 여사가 통보한 며칠이라는 시간은 하루하루 줄어들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은하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묵묵히 일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집안의 구조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사람들의 움직임. 그녀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눈에 담고 머릿속에 그렸다. 하지만 기회는 보이지 않았다. 절망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그녀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다. 바로 그날 오후 저택은 평소보다 조금 더 분주했다. 김영애 여사가 자신의 지인들을 몇 명 초대해 작은 다과회를 열었기 때문이었다. 은하를 비롯한 사용인들은 손님들의 시중을 드느라 쉴 틈이 없었다. 거실은 값비싼 향수 냄새와 여자들의 높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은하는 쟁반에 차가운 음료를 받쳐들고 그들 사이를 조용히 오갔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가구처럼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어머 영애 씨, 이건 처음 보는 디저트네. 정말 예쁘다. 한 손님이 테이블 중앙에 놓인 화려한 케이크를 가리키며 말했다.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공수한 희귀한 열대 과일로 만든 특별한 디저트라고 주방장이 아침부터 자랑하던 것이었다. 호호 맛도 기가 막히단다. 다들 어서 들어봐. 김 여사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손님들에게 케이크를 권했다. 그녀 자신도 작은 조각을 잘라 입으로 가져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다진 간도 케이크를 삼킨 김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목을 감싸주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눈이 뒤집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갔다. 사모님 영애 씨 왜 그래? 화기애애하던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질렀고 사용인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알레르기. 쇼크 같아 빨리 119에 전화해. 의사주치의는 어디 있어? 마침 외출했다가 막 돌아온 아들 최민준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달려왔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쳤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기도가 부어올라 이제 쌕쌕거리는 소리조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은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얼마 전 늙은 집사인 박영감이 몰래 건네준 낡은 약초도감.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밤마다 등불 아래 읽었던 책의 한 페이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특정 열대 과일에 의한 급성 아나필락시스 쇼크. 기도를 급격히 수축시켜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적혀 있던 응급처치법. 저택 정원 동쪽 화단에 자생하는 길상화. 그 잎을 찧어 향을 흡입하게 하면 일시적으로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은하는 망설였다. 지금 나선다면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릴 것이다. 하지만 저대로 둔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 김 여사는 자신을 짐승처럼 대했지만 그녀 역시 사람이었다. 은하의 발이 먼저 움직였다. 비켜주세요. 그녀는 사람들을 해치고 정원으로 뛰쳐나갔다. 너 지금 어딜 가는 거야? 민준이 소리쳤지만 은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동쪽 화단으로 달려가 망설임 없이 길상화 잎을 한 움큼 뜯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다. 이리조 은하는 근처에 있던 장식용 돌절구를 가져와 미친 듯이 잎을 찢기 시작했다. 강렬하고 싸한 향이 퍼져나갔다. 네가 지금 뭘 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불신이 가득했다. 하찮은 하녀 따위가 뭘 안다고.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숨 막혀서 돌아가실 거예요. 은하는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찌은 풀을 김 여사의 코 가까이 가져갔다. 사모님 숨을 쉬어보세요. 제발. 기적 같은 일이었다. 몇 초가 지나자 김 여사의 목에서 막혔던 숨이 호흡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왔다. 완전히 뚫린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미세하게나마 기도가 확보된 것이었다.
파랗던 입술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 바로 그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소동이 지나간 후 김 여사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다고 했다. 손님들은 모두 겁에 질려 돌아갔고 거실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은하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경악 불신 그리고 약간의 경외감. 그 시선들 속에 두 사람의 눈빛이 유독 달랐다. 한 명은 최민준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은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방금 전까지 경멸하던 대상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렸다. 그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감사함보다는 불쾌함과 의구심이 먼저 치밀어 올랐다. 너, 방금 그건 뭐지? 어디서 그런 걸 배운 거야? 그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또 다른 한 명은 멀찍이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박 집사였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는 은하의 모습에서 오래전 잊었던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아가씨, 아가씨를 꼭 닮았어. 그 지혜와 다정함까지도. 역시 핏줄은 속일 수가 없구나. 그의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였다. 그날 밤 최만식 회장이 서재로 민준을 불렀다. 오늘 있었던 일 전부 들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버지 그애, 뭔가 이상합니다. 평범한 고아원 출신 계집애가 그런 의학 지식을 알 리가 없습니다. 대체 정체가 뭡니까? 최 회장은 아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해졌다. 오늘 일은 그에게 마지막 경고였다. 저 아이는 더 이상 통제 가능한 변수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위험한 존재였다. 그 일은 네가 신경 쓸 것 없다. 내일 밤 원래 계획대로 그 애를 농장으로 보낼 거다. 아니,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당장 내일 밤이다. 민주는 아버지의 결정에 순간 말을 잃었지만 감히 반대하지는 못했다. 그 시각 은하는 다시 차가운 다락방에 혼자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오늘 일로 상황이 더 나빠졌음을 직감했다. 그때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 집사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오늘 소동통에 은하가 떨어뜨렸던 낡은 약초 도감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아주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가씨, 오늘 밤 자정이 넘으면 제가 서쪽 담장 쪽의 경보를 잠시 꺼둘 겁니다. 시간은 10분뿐입니다. 나머지는 아가씨의 운에 맡기셔야 합니다. 말을 마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사라졌다. 은하는 손에 들린 책과 그의 마지막 말을 되뇌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기회. 단 10분. 그것은 희망의 빗줄기이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마지막 도박이었다. 제사장 가장 긴 밤 시간이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흘러갔다. 다락방의 낡은 시계가 자정을 향해 느릿느릿 움직이는 동안 은하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를 했다. 박 집사가 속삭여준 10분이라는 시간은 생명의 동아줄이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절벽이었다. 그녀는 낡고 해진 한여복을 벗었다. 박 집사가 옷장 구석에 몰래 넣어둔 꾸러미에는 달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평범한 면바지와 티셔츠가 들어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옷이었지만 10년 넘게 입어온 회색 유니폼이 아닌 다른 옷을 입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은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작은 천 가방 안에는 박 집사가 꼬깃꼬깃 모았을 비상금 몇 푼과 함께
한영그룹 창립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그랜드 아스텔 호텔의 주소가 적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은하는 마지막으로 다락방을 둘러보았다. 먼지, 냄새와 자신의 채취가 섞인 이 작은 공간이 지긋지긋했지만 동시에 10년의 세월이 담긴 유일한 집이기도 했다. 그녀의 시선은 낡은 스웨터 위에서 곤히 잠든 나비에게로 향했다. 나비야, 미안해.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녀는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별의 슬픔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다. 울어서는 안 됐다. 앞으로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을 것처럼 강해져야만 했다. 똑딱똑딱. 마침내 시계의 긴 바늘이 10일을 가리켰다. 심장이 거세게 방망이질을 시작했다. 지금이었다. 은하는 가방을 단단히 고쳐 메고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문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저택은 거대한 짐승처럼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외우고 또 외웠던 동선을 따라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내려가고 주방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몸을 낮춰 정원을 가로질렀다. 목적지는 저택의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서쪽 담장이었다. 박 집사가 말한 그곳. 담장 아래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담벼락에 설치된 작은 적외선 감지기에 붉은 불빛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 집사가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은하는 잠시 눈을 감고 그를 위해 기도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다. 담장은 생각보다 높았다. 하지만 절박함은 인간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기도 했다. 그녀는 담쟁 이덩굴과 벽돌 틈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이까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담장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저택 안은 고요한 어둠, 저택 밖은 휘황찬란한 빛의 세계.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어둠을 등지고 빛을 향해 몸을 던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진 충격으로 무릎이 아려왔지만 그녀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은하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직후였다. 저택 2층 최만식 회장의 침실에 불이 켜졌다. 그는 이상한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 있었던 아내의 소동과 그 하녀 계집애의 알 수 없는 행동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려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는 가운을 걸쳐 입고 방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은하의 다락방으로 향했다. 내일 밤 떠나기 전에 단단히 입단속을 시켜둬야지. 그는 차갑게 중얼거리며 다락방 문을 거칠게 열어 텅 비어 있었다. 주인 없는 방에는 차가운 밤 공기만이 감돌았다. 순간 최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바로 그때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울렸다. 회장님, 방금 서쪽 담장 센서에 10분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별다른 이상은 박 집사. 그 늙은 쥐새끼는 어디 있나? 최 회장은 경비원의 말을 자르고 포효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수화기를 거의 부서져라 움켜쥐고 명령했다. 당장 저택을 폐쇄해. 그리고 박 집사 그놈을 내 서재로 끌고 와. 지금 당장. 은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둡고 낯선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환각에 시달리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짙은 어둠뿐이었다. 한참을 달려 큰 길가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녀는 겨우 숨을 돌렸다. 난생 처음 와보는 자유의 공간. 하지만 자유는 달콤하기보다 무서웠다.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 밤늦게까지 문을 연 가게들의 네온사인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위협적이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 메모지를 꺼내 주소를 확인했다. 그랜드 아스텔 호텔.
너무나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녀는 겨우 지하철역 입구를 발견했다. 지하철역 내부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복잡한 노선도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서 있어야 했다. 박 집사가 준 돈으로 겨우 표를 끊고 개찰구를 통과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중요한 관문을 통과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수많은 상념이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지금쯤 저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박 집사님은 무사하실까? 만약 호텔에 도착한다고 해도 그 높고 화려한 문턱을 내가 넘을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 그녀는 옷 속에 감춰진 로켓을 매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무기다.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증거. 얼마나 지났을까? 몇 번의 환승 끝에 그녀는 마침내 목적지인 역에 도착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동안 점점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밤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거대한 건물. 수많은 조명이 건물을 비추어 대낮처럼 밝았고 그랜드 에이스델 호텔이라는 황금빛 글씨가 위압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은하는 길 건너편에 멈춰 서서 그 광경을 압도당한 채 바라보았다. 최고급 세단들이 쉴 새 없이 호텔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왔고 그 안에서는 눈부신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그들은 마치 다른 종족처럼 보였다. 웃고 떠들고 서로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는 사람들.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부끄러웠다. 그녀는 낡은 면바지와 티셔츠 먼지 묻은 신발,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서 있는 이곳과 저 호텔 입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십 미터였지만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졌다. 과연 저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온 소녀가 이 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 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 밤은 깊었고 그녀의 가장 긴 밤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제후장 왕좌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신 은하는 마침내 길을 건넜다. 폐부로 들어온 공기마저 이쪽 세상은 다른 냄새가 나는 듯했다. 값비싼 향수와 시가 기분 좋게 구워진 빵 냄새가 뒤섞인 그녀에게는 너무나 낯선 부유함의 냄새였다. 호텔의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은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에 발을 디딘 것 같았다. 바닥은 그녀의 다락방 전체보다 더 큰 대리석 조각들로 이루어져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서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화려하고 거대해서 그녀는 자신이 작고 초라한 먼지 한 톨이 된 기분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을 때마다 은하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나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저런 애가 여긴 어쩐 일이지 라고 말하는 듯한 수군거림이 환청처럼 들렸다. 그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행사장인 그랜드 볼룸을 찾았다. 복도 끝 금빛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문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앞을 지키고 선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은 마치 철옹성 같았다. 은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스스로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경호원 중 한 명이 기계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눈빛은 은하의 낡은 옷과 불안한 표정 위에서 잠시 머물렀다. 초대장이 있으십니까?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초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꼭 만나야 할 분이 안에 계십니다. 한영그룹의 한태준 회장님께 아주 급한 용무가 안 됩니다. 경호원은
그녀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초대장이 없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용무가 있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시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소란 피우기 전에 차가운 거절이었다. 은하는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경호원들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이상한 불청객 혹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일 뿐이었다. 무력감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15년간 그녀를 짓눌러온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낙인이 다시금 선명하게 떠오르는 듯했다. 바로 그 시각 철옹성 안쪽의 세상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최민주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가식적인 미소들로 가득 찬 연회장을 지루하게 둘러보고 있었다. 온갖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탐색하고 아첨하는 이 위선적인 공간이 그는 역겨웠다. 그의 시선은 연회장 중앙무대에 앉아있는 한태준 회장에게 향했다. 재계의 호랑이라 불리던 노인은 오늘따라 유독 늙고 지쳐 보였다. 손녀를 찾는다는 그의 절박한 호소는 민준에게 그저 늙은이의 마지막 발악처럼 보였다. 민준아. 곁에 있던 아버지 최만식 회장이 낮게 불렀다. 그는 재계 인사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연회장 입구를 향해 있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민주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 대체 뭘 저렇게 신경 쓰시는 거지? 민주는 알 수 없었다. 그 하녀가 탈출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그저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과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계집애의 얼굴 때문에 짜증이 날 뿐이었다. 다시 연회장 박은하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피해 직원용 통로를 찾아보려 했지만 곧바로 다른 직원에게 발각되어 쫓겨났다. 지나가는 웨이터를 붙잡고 메모를 전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가버렸다.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역시 안 되는 거였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도 나아갈 곳도 없었다. 칠흑 같은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다. 한편 최 회장 저택의 깊고 어두운 지하 창고. 박 집사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멍들어 있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다. 최 회장의 부하들에게 혹독한 신문을 당한 후였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은하의 행방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고 벽에 걸린 낡은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다. 시계는 9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지금쯤 행사가 한창일 시간이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상처 입은 입술에서 희미한 기도가 흘러나왔다. 작은아 씨, 제발.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처럼 강한 분이십니다. 제발. 그의 간절한 기도가 가닿기라도 한 것일까. 연회장 로비에서 망연자실해 있던 은하는 고개를 들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유리문 너머 연회장 무대의 모습이 들어왔다. 사회자가 한태준 회장을 소개하고 있었다. 마이크 앞에 선 노 회장은 아주 지치고 슬픈 눈으로 연회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 어쩌면 자신의 할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 자신의 끔찍한 여정의 유일한 목표이자 희망.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본 순간 은하의 심장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박 집사님의 희생도 자신의 목숨을 건 탈출도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다. 15년간 뼛속 깊이 새겨진 복종과 침묵의 습관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나서지 마라. 조용히 있어라. 넌 보이지 않는 존재다. 하지만 동시에 생존에 대한 본능과 진실에 대한 갈망이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일어서 소리쳐 네가 여기 있다고 알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어린 하녀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무대를 향해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르는 저 노인을 향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은하는 연회장 입구를 막아선 경호원들과 그 너머의 화려한 세상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절박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6장 진실의 목소리. 연회장 안한태준 회장이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와 슬픔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여전히 장래를 압도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와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그는 희망을 찾고 있었지만 보이는 것은 그저 예의를 차린 무관심과 동정뿐이었다. 그의 눈빛에 스치는 실망감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오늘이 우리 한영그룹이 50번째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15년 전 잃어버린 내 손녀를 찾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는 자리일 뿐입니다. 오늘 밤에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군요.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체념에 가까운 한탄처럼 들렸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연설을 마무리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쨍그랑 쿵. 로비 쪽에서 무언가 깨지고 넘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연회장 입구로 일제히 쏠렸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연회장 입구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음료와 디저트를 실어 나르던 대형 서빙카트가 넘어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유리 조각과 음식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은하가 서 있었다. 그녀가 온 힘을 다해 밀어버린 카트였다. 저 계집애가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다. 경호원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는 찰나 은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목청껏 외쳤다. 회장님, 한태준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박함이 실려 있어 연회장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저에게 로켓이 있습니다. 학이 새겨진 은색 로켓이요. 순간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만식 회장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최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무대 아래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저 목소리의 주인을, 저 초라한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었다. 박은하, 아니 저 애가 왜 여기에? 한태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텅 빈 것 같던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다.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깐, 그 아이를 이리 데려오게. 안 됩니다. 회장님, 저런 미치광이의 말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최만식 회장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눈을 부릅떴. 뭐 하는 겐가? 당장 저 정신 나간 애를 끌어내지 않고. 하지만 아무도 최 회장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공간의 유일한 왕은 한태준이었다. 그의 명령에 따라 경호원들은 마지못해 길을 터주었다. 은하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에게 비수처럼 밝혔다. 멸시, 조롱, 호기심, 그리고 의심.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심판대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무대 위에 노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내 무대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로켓을 풀어 그에게 내밀었다. 한태준 회장은 비서가 건네받은 로켓을 받아들었다. 그의 거친 손이 15년 만에 딸의 유품을 만지는 순간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로켓을 열어 그 안에 새겨진 눈에 익은 항문양을 확인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것은 분명 내 딸의 것이 맞네.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은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영혼을 꿰뚫는 듯해. 이름이 무엇이냐? 박은하라고 불렸습니다. 내 진짜 이름이 아니겠지. 좋다. 그렇다면 하나만 묻겠다. 이 로켓만으로는 널 믿을 수 없어. 세상엔 거짓말쟁이가 너무나 많으니까. 내 딸아이는 잠 못 드는 널 위해 늘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아주 어릴 적부터 혹 기억나는 노래라도 있느냐? 아주 작은 가락이라도.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연회장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것은 마지막 시험이었다. 최만식 회장은 이제 다 끝났다는 듯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 저런 것까지 기억할 리가 없지. 고작 3살짜리가 뭘 안다고. 은하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다. 노래 기억나는 노래 같은 건 없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지워진 필름처럼 텅 비어 있었다. 절망감이 다시 그녀를 덮치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아주 희미한 멜로디가 맴돌기 시작했다. 어디서 들어본 것인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모를 슬프고 아름다운 자장가였다.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영혼에 새겨진 흔적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반짝이는 별들아, 내 아가를 비춰주렴. 고요한 달림아, 내 아가를 지켜주렴. 가사는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애달픈 가락은 너무나 선명했다. 그 순간 한태준 회장의 강인하던 얼굴이 아이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노래는 세상에서 오직 자신과 자신의 딸, 그리고 갓난쟁이, 손녀단 3사람만이 알던 자장가였다. 딸이 직접 가사를 붙여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노래였다. 아가, 서진아. 내 손녀 서진이구나. 노 회장의 울음 섞인 외침이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사람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군거리던 소음도 의심의 눈초리도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경악과 놀라움, 그리고 한편의 영화 같은 재회에 대한 경외감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불꽃처럼 터져 나왔다. 15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만식 회장은 그 자리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렸고 그의 아들 민주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가 벌레처럼 무시하고 경멸했던 소녀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하늘의 별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한태준 회장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은하안이 서진의 말은 어깨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15년 만에 느껴보는 할아버지의 품은 너무나 크고 따뜻해서 서진은 그제야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먼지 속에 갇혀있던 꽃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세상 밖으로 활짝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의심은 없었다. 그들은 기적의 증인이 되어 한 소녀의 눈물겨운 승리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제7장 새로운 새벽. 그날 밤의 폭풍이 지나간 후 세상은 온통 한서진이라는 이름으로 떠들썩했다. 15년간 하녀로 살았던 재벌가에 숨겨진 상속녀. 신문과 방송은
연일 그녀의 드라마 같은 삶을 대서사시처럼 다루었고 대중들은 그녀의 비극과 기적적인 승리에 열광했다. 하지만 열광의 중심에 있는 서진에게는 모든 것이 아직 꿈처럼 아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갑고 먼지 쌓인 다락방이 아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고 따뜻한 방에서 눈을 떴다. 푹신한 침대,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 그녀를 아가씨라 부르며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그녀가 새로운 세상에 조심스럽게 적응해가는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과거의 세상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박 집사의 입에서 나왔다. 구조된 후 건강을 회복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5년간 최만식 회장 부부가 서진에게 저지른 모든 만행을 눈물로 증언했다. 아이를 유괴하고 감금했으며 아이의 몫으로 나왔을 익명의 후원금. 사실은 한 회장이 손녀를 위해 몰래 보낸 돈이었다. 을 가로챈 사실까지. 그의 증언은 최 회장의 숨통을 끊는 칼날이 되었다. 며칠 후 TV 뉴스 화면에는 최만식 회장과 김영애 여사가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이 나왔다. 늘 오만하고 당당하던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도끼만이 남아 있었다. 한평생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한영그룹을 집어삼키려던 그들의 야망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최 회장 일가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그들의 제국은 붕괴 직전에 놓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최민준이 서진을 찾아왔다. 며칠 사이에 그는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하고 망가진 모습이었다. 그는 서진의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한때 경멸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는 이제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만이 남아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서진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고 오만했다. 너에게 저지른 모든 말과 행동, 진심으로 사죄한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에 대한 분노나 원망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다. 그 역시 부모의 죄가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자료들이다. 내가 찾을 수 있는 건 전부 찾아왔다. 내게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길이 이것밖에 없더구나. 이 모든 죄를 내가 달게 받겠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진심 어린 속죄의 방식이었다. 서진은 조용히 봉투를 받아들었다. 일어나세요. 당신의 사과는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시간이 흘러 서진은 공식적으로 한영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할아버지 한태준 회장과 그룹의 임원들, 변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무엇을 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가득했다. 서진아. 한 회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렴. 무엇이든 좋다. 이 할아비가 전부 지원해주마. 모두가 그녀가 그룹의 주요 직책이나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호화로운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진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할아버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둘러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영 새싹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밤새워 작성한 재단 설립 계획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세상에는 저처럼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더 이상 혼자 울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아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15년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성과 무게가 담겨 있었다. 회의실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한태준 회장은 그런 손녀를 눈물 어린 그리고 무한한 자랑스러움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진은 할아버지 그리고 박 집사와 함께 한시 가문의 정원을 거닐었다. 저녁 노을이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박 집사에게 들었다. 한 회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가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도 굶주린 길고양이를 위해 네 몫의 음식을 나눠주었다고. 그는 걸음을 멈추고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진아, 우리 가문의 상징은 은색 로켓에 새겨진 학이 아니다. 바로 네가 가졌던 그 마음, 그 연민과 다정함이야말로 우리 가문이 지켜야 할 가장 고귀한 정신이다. 어떠는 로켓보다도 더 귀한 것이지. 서진은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허드레실로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던 손은 이제 깨끗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손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과거의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지옥 같던 15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귀한 것을 남겨주었다. 그것은 바로 상처받은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깊은 마음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놓을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제8장 에필로그 꽃이 만발한 정원 3년 후,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한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소녀 박은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리더 한서진 이사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한영새싹 재단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여 학대받고 소외된 아이들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다락방에서 보냈던 15년의 어둠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을 쥐어주었다. 또한 그녀는 한영그룹의 주요 경영회의에도 참여했다. 이익과 숫자만을 쫓던 냉정한 회의실에 그녀는 사람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통찰력은 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직원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떨던 소녀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감과 온화함 그리고 강인한 의지를 가진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었다. 오늘 서진은 재단이 설립한 두 번째 아동보호쉼터 새싹의 집 2호점의 개소식에 참석했다. 전원주택을 개조한 쉼터는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많은 기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지만 행사의 진짜 주인공은 새로 입소한 아이들이었다. 단상에 선 서진은 준비된 원고 대신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 새싹의 집에 온 것을 환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여기서는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밥을 굶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더 이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줄 거니까요. 짧은 연설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행사가 마무리된 후
어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흩어지는 동안 서진의 시선은 정원 한 구석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여자아이에게 향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낡고 때 묻은 인형을 꼭 껴안은 채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다는 듯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거울처럼 과거 다락방에 갇혀 있던 어린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서진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왔다. 그녀는 다른 직원에게 맡기는 대신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대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그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그림책 한 권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쳤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길 잃은 아기 새가 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였다. 서진의 목소리는 마치 노래 같았다. 그 안에는 어떤 강요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던 아이의 작은 어깨에서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힐끔힐끔 책의 그림과 서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눈동자에 아주 작은 호기심의 빛이 깃들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진은 조용히 책을 덮었다. 재미있었니? 아이는 대답 대신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더니 꼭 쥐고 있던 다른 쪽 손을 펴서 서진에게 불쑥 내밀었다. 그 작고 여린 손바닥 위에는 아이가 방금 정원 구석에서 꺾어온 듯한 작고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아이가 그녀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선물이었다. 서진은 그 작은 꽃을 건네받는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녀는 꽃을 받아들고 아이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보석으로 치장한 그 어떤 상패나 감사장보다 이 작은 들꽃 한 송이가 그녀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한 바퀴를 돌아 제자리로 온 것을. 그녀는 이제 어린 시절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 어른이 되어 있었다. 카메라는 민들레꽃을 든 채 아이를 보며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 이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걸음 삼아 상처 입은 다른 작은 새싹들을 위한 드넓고 향기로운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희망 그 자체였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세상에 그리고 그녀가 가꾸는 세상에 눈부신 봄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완벽한 봄이었다.